엄마, 나 금방 올게.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이 뺨을 후려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발이 쏟아지던 경기도의 어느 외딴 산길이었답니다. 75세 노모 황금자 씨는 낡은 벤치에 홀로 앉아 자신을 버리고 멀어져 가는 아들의 검은 세단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엄마, 여기서 딱 기다려. 나 금방 올게.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미 눈보라 속에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70년 평생 생선 비린내를 훈장 삼아 악착같이 모은 30억 원. 그 돈이 자식의 눈에는 늙은 어머니의 목숨보다 무거웠던 걸까요? 하지만 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어머니가 입고 있던 그 낡은 패딩, 주머니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지긋지긋한 짐짝 치웠다 라며 30억 아파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순간 어머니는 주머니 속에서 이것을 꺼내 들었답니다. 며칠 뒤 승리를 확신하던 아들의 잔치상이 한순간에 비명소리 가득한 지옥으로 변해버린 이유. 궁금하시죠? 평생을 자식 위에 껍데기만 남도록 살았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제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어떻게 그 무너진 인생을 되찾고 자식들을 심판했는지 그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과정을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대박 행운이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시장통에 셔터 올리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삐걱거리는 그 소리와 함께 황금자 씨의 하루는 70년째 한결같이 시작되었답니다. 손끝을 에이는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 내장을 긁어내며 살아온 세월, 그 비릿한 냄새가 금자 씨에겐 훈장이자 목숨줄이었죠. 굽어버린 등과 마디 굵은 손은 험상궂었지만 그 손으로 악착같이 모은 돈이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가 되었고 아들 상훈을 번듯하게 키워낸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시장 사람들은 금자 씨를 시장통 회장님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사실 금자 씨 마음속엔 오직 하나, 아들 상훈이 뿐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 씨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며느리 미란의 날카로운 눈총이었답니다. 어머니, 제발 그 비린내 좀 어떻게 못해요? 미란은 코를 킁킁거리며 대놓고 인상을 썼고 아들 상우는 거실 구석에서 담배만 피워대며 눈치를 보기 일쑤였죠. 사실 상우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 있었고 미라는 시어머니의 30억 아파트를 팔아 치울 궁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에 금자 씨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빨리 치워버려야 할 비린내 나는 짐짝일 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죠. 미라는 상훈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신호를 보냈어요. 상훈은 마지못해 입을 뗐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공기 좋은 요양원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이 집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금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몰아세우는 자식의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건 그날 밤 우연히 듣게 된 안방의 속삭임이었답니다. 자기야, 약 먹으면 정신 몽롱해질 거야. 그때 요양원에 확 버리고 도장 찍게 하면 돼. 금자 씨는 벽을 짚고 겨우 버티며 피눈물을 삼켰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믿고 싶다면 내 기꺼이 미쳐주마. 그런 금자 씨 앞에 어느 날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번듯한 정장에
검은 세단을 타고 나타난 이는 바로 30년 전 금자 씨가 시장 귀퉁이에서 생선구이를 먹여가며 뒷바라지했던 고시생 영진이었지요. 이제는 어엿한 대표 변호사가 된 영진은 금자 씨의 거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어머니, 저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가 주신 생선 덕분에 제가 배 안 골고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영진의 진심 어린 말에 금자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영진의 등을 두드려 주었죠. 하지만 금자 씨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음을 눈치챈 영진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어머니, 혹시 집에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제게 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게요. 사실 금자 씨는 요즘 아들 부부의 수상한 낌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거든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며느리 미란이 갑자기 들어와 살며 금자 씨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영진은 금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어머니, 저 녀석들이 감히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그런 짓을.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의 그림자가 되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영진은 금자 씨의 패딩 주머니 안쪽 깊숙한 곳에 핀으로 고정하는 초소형 위치 추적 녹음기를 조심스레 넣어 주었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녹음기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위치와 음성을 제 사무실로 보내주는 기기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즉시 달려갈 테니 어머니는 안심하고 그놈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드디어 금자 씨의 처절한 연극이 시작된 건 어느 화창한 오전이었답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물소리에 미란이 문을 벌컥 열었을 때 그곳에는 기괴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금자 씨가 미란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변기, 물에 쑤셔받고는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빨래하듯 비벼대고 있었던 거예요. 에헤, 우리 아들 돈에 생선 비린내가 묻었네. 깨끗이 씻어야 맛있는 거 사주지. 상훈아, 너도 이 옷 좀 빨아라. 냄새가 너무 난다. 젖은 지폐를 입에 물고 멍하니 웃는 금자 씨의 모습에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답니다. 상훈 역시 그 광경을 보고는 어머니가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하며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죠. 그 비겁한 안도감을 보며 금자 씨는 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답니다. 그래, 상훈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애미는 오늘 이 눈밭에서 죽어주마.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내가 직접 너를 지옥으로 끌어내려주마. 며칠 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이었어요. 상훈과 미라는 금자 씨를 차에 태웠답니다. 엄마, 날도 추운데 우리 몸보신하러 가요. 저기 산 밑에 한방 오리백숙 정말 잘하는 집 예약해놨거든요. 아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금자 씨는 힘없이 웃으며 뒷좌석에 몸을 싣고는 시장통의 익숙한 풍경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죠. 주머니 속 위치 추적기를 꽉 쥔 금자 씨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답니다. 상훈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애미는 오늘 이 눈밭에서 죽어주마.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그 순간 내가 직접 너를 지옥으로 끌어내려주마.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삭막한 산길로 접어들 때 금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지옥 같은 고려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완벽한 반격의 서막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70년 생선 비린내에 절어 살아온 노모의 마지막 전쟁은 그렇게 눈보라 속에서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답니다. 눈바른 시간이 갈수록 매서워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미라는 금자 씨를 돌아보며 능청스럽게 말을 건넸죠. 어머니,
거기 요양원 가면 친구들도 많고 매일 맛있는 고기 반찬도 나온대요. 여기가 천국이지 뭐 별거 있겠어요? 그 뻔뻔한 말에 금자 씨는 주머니 속 초소형 위치 추적,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피눈물을 삼켰답니다. 엄마, 다 왔어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수속 금방 밟고 올 테니까. 삭막한 산등성이에 덩그러니 놓인 요양원 정문 앞, 상우는 금자 씨를 차갑고 딱딱한 벤치에 앉혔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금자 씨의 속눈썹에 내려앉아 얼어붙었지만 상우는 그저 시계를 보며 초조해할 뿐이었죠.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아들의 마지막 거짓말을 뒤로하고 검은 세단은 미끄러지듯 비탈길을 내려갔답니다. 미등이 흐릿해질 때까지 금자 씨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 속 위치 추적기를 꺼내 작게 반짝이는 불빛을 응시했죠. 그때였답니다.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더니 최 변호사가 보낸 차량이 금자 씨 앞에 멈춰 섰어요. 어머니, 늦지 않았죠? 차에서 내린 영진은 금자 씨의 얼어붙은 손을 보고는 자기 외투를 벗어 덮어주며 가슴 아파했답니다. 하지만 금자 씨는 영진의 손을 잡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죠. 영진아, 이제 그놈들이 잔치를 벌일 차례다. 나는 잠시 죽은 듯이 지낼 테니 내가 판을 깔아주겠니?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상훈과 미라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미라는 금자 씨의 방을 제멋대로 뒤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여기 좀 봐. 할머니가 장롱 밑에 꽁꽁 숨겨둔 비밀 상자를 열었어. 세상에, 인감 도장이 여기 있었네. 미란이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치켜들고 환호하자 상훈도 전율하며 기뻐했답니다. 상훈은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재산 처분을 서둘렀죠. 며칠 동안 아들은 엄마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 죽었을 거라 확신하며 30억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어요.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 심해지자 미라는 빨리 명예 이전부터 해야 해 라며 법무사를 집으로 불러들였죠.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답니다. 30억 펜트하우스가 단돈 20억에 넘어가는 계약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당장의 빚을 갚고 쇼핑을 즐길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여기 인감도장 찍으시죠. 대리인이시니 어머니 성함 옆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말이 떨어지자 상우는 주머니에서 그 가짜 도장을 꺼냈답니다. 미라는 옆에서 빨리 찍어, 자기야. 라며 침을 꿀꺽 삼켰죠. 상훈의 손이 인주를 묻혀 종이 위로 내려앉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어요.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릴 듯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답니다. 그 도장, 이름만 같은 가짜일 텐데 그걸로 뭐가 될 것 같으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금자 씨가 최 변호사와 함께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상우는 도장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답니다.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죠. 어머니, 어떻게? 떨리는 상훈의 목소리에 금자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답니다. 70년 생선 장수로 다져진 노모의 시퍼런 기운 앞에 자식들의 추악한 연극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금자 씨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아들을 바라보았답니다. 최 변호사는 상훈이 떨어뜨린 가짜 도장을 발로 툭 차며 차갑게 말했죠. 박상훈 씨, 당신이 든 도장은 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하신 가짜입니다. 진짜 도장은 여기 법적 효력을 갖춘 채 제 손에 있습니다. 동시에 거실벽의 대형 TV 화면에는 금자 씨의 패딩, 단추에 숨겨진 녹음기가 전송한 영상과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눈밭에 어머니를 버리고 가며 즐거워하던 미란의 웃음소리, 아파트 명의를 빼앗으려 공모하던 상훈의 비겁한 속삭임까지.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자신들의 죄악에 상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사채 빚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하지만 금자 씨는 아들의 발치에 침을 뱉듯 차갑게 일갈했죠. 내 아들은 그날 눈밭에서 죽었다. 여기 있는 건 내 돈이나 뜯어먹으려는 짐승뿐이야. 최 변호사의 신호에 맞춰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상훈과 미라는 사기 및 존속유기 혐의로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답니다. 미라는 끌려가면서도 절규했죠. 어머니, 저 이번 달 카드값만 5천만 원이에요. 명품 할부 못 갚으면 저 신용불량자 된다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금자 씨는 그 추악한 외침을 외면한 채 영진의 손을 잡았답니다. 영진은 금자 씨를 안심시키며 말했죠.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는 진짜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저 녀석들이 지은 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금자 씨는 영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 고맙다 영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그 눈밭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게다. 내 인생의 봄을 되찾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자 금자 씨의 베란다에는 하얀 목련이 고고하게 꽃망울을 터뜨렸답니다. 그 깨끗한 꽃잎이 마치 지난 세월의 비린내를 모두 씻어준 것 같았죠. 아파트 명의는 이제 금자 씨의 이름으로 온전히 지켜졌고 금자 씨는 그 집을 처분해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작은 복지재단을 세웠답니다. 영진은 주말마다 금자 씨를 찾아와 진짜 아들처럼 생선을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이제 비린내 안 나요. 꽃향기만 가득한데요? 영진의 농담에 금자 씨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근심 없는 환한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이제 시장에서 금자 씨를 보면 사람들은 회장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부른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해 눈밭에 버려졌던 노모는 이제 없어요. 스스로를 구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찬란한 봄날의 주인공만이 있을 뿐이죠. 금자 씨는 오늘도 따뜻한 햇살 아래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생각한답니다. 그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어.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 황금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뚫어드렸나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다 속상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금자 씨처럼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의 봄날을 되찾으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나 금자 씨를 향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답니다. 엄마, 우리 또 전교 1등 했어. 근데 이제 학교 못 간대. 아빠가 우리 교복을 다 찢어버렸어. 장대비가 쏟아지는 딸의 묘소 앞 흙투성이가 된 상장과 갈기갈기. 찢어진 교복 조각을 가슴에 품고 우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딸을 찾아온 강 회장은 그 처절한 광경에 숨이 먹고 말았죠. 테이프를 칭칭 감은 밑창 떨어진 신발, 추위에 빨갛게 터진 아이들의 고사리 손. 8년 전 죽은 딸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은 아이들은 울먹이며 속삭입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구해줘. 과연 이 기특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핏줄까지 돈으로 바꾸려는 악마 같은 사위.
그리고 그런 사위를 단죄하기 위해 노숙자로 변신한 재벌 회장. 그가 준비한 가장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극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기업을 이끄는 강인수 회장. 참 대단한 분이었죠. 사실 강 회장은 평소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얼굴 없는 회장으로 유명했답니다. 8년 전 딸 지수가 가난한 고시생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도 비서실을 통해서만 호통을 쳤기에 사위 박태주는 장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가슴속 깊이 박힌 가시가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8년 전 집을 나갔던 외동딸 지수였어요. 딸의 기일마다 강 회장은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벗어 던지고 낡은 등산복에 해진 모자를 눌러 쓰고는 홀로 산에 올랐던 것이죠. 지수야, 내가 겪었을 가난이 정녕 이런 것이었냐? 수행원들을 산 아래에 대기시킨 채 빗길을 헤치며 딸의 묘소로 향하던 강 회장의 눈에 글쎄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왔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딸의 묘비 앞에 고만고만한 계집아이 둘이 묘비를 껴안고 흐느끼고 있지 뭐겠어요? 아이들 손에는 진흙범벅이 된 상장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세상에 그게 글쎄 전교 1등 상장이었답니다. 엄마, 우리 또 1등 했어. 엄마가 칭찬받으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학교 못 간대. 아빠가 우리 무서운 데로 보낸대. 소유와 소민이는 빨갛게 튼 손마디로 묘비를 쓸어내렸습니다. 아이들의 발을 보니 다해진 양말 사이로 동상에 걸린 발가락이 비중 나와 있었죠. 엄마, 우리 손가락이 얼어서 글씨 쓰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1등 했어. 근데 이 상장 이제 필요 없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끄끄대며 묘비를 쓰다듬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심장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아이들의 옆모습과 코끝이 빨개지며 우는 모습이 8년 전 죽은 딸 지수의 어린 시절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 닮았을까요? 얘들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가려던 찰나 저 멀리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더니 상장을 품에 안고는 숲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잠깐, 얘들아, 가지 마라. 아무리 소리쳐도 아이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죠. 강 회장은 아이들이 머물렀던 자리에서 작은 머리핀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지수에게 사주었던 것과 비슷한 싸구려 플라스틱 핀이었는데 그걸 손에 쥐고 강 회장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통곡했답니다. 핏줄의 이끌림이란 건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죠. 저택으로 돌아오자마자 강 회장은 최 비서를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묘지에서 본 아이들을 찾아라.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지수를 너무 닮았어.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강 회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시했지만 아뿔싸 그가 믿었던 최 비서는 이미 사위 박태준에게 매수된 사람이었답니다. 박태준은 소식을 듣고는 사색이 되어 최 비서를 협박했죠. 사실 최 비서는 지수가 죽고 박태준이 가로챈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뒷돈으로 챙긴 공범이었거든요. 박태준은 소식을 듣고는 사색이 되어 최 비서를 몰아세우며 협박했죠. 야, 최 비서. 결과를 바꿔서라도 회장님이 저 애들 포기하게 만들어. 잊었어? 너랑 나랑 따님 사망보험금 나눠 먹은 거 내가 다 까발리면 너도 그 자리에서 끝이야. 당장 조작하라고. 결국 며칠 뒤 강 회장의 책상에는 불일치라는 차가운 보고서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보고서를 본 강 회장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욕심이었나? 하지만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자꾸만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8년 전 딸의 전화를 냉정하게 끊어버렸던 자신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지수야, 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애비에게 손 한 번 내밀지 못했겠니?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서류 따위보다 자신의 심장이 외치는 소리를 믿기로 말이죠. 강 회장은 이제 비서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년간 현장을 누볐던 베테랑 은퇴 형사, 김 형사를 비밀리에 불렀죠. 김 형사는 김 회장의 지시를 받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욕과 충격이 가득한 첫 보고를 올렸죠. 회장님, 지수 씨가 만삭일 때 홀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증언과 당시 온몸에 가득했던 타박상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가 죽기 직전 박태준이 무려 6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더군요. 아무래도 따님의 죽음이 단순히 병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김 형사가 내민 지수의 사망보험 내역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답니다. 사위라는 놈이 딸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보험을 6개나 들어놓았다는 사실에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감히, 사람의 탈을 쓰고 감히 내 귀한 자식 목숨을 그 더러운 도박판의 판돈으로 걸었단 말이냐. 그 비린내 나는 목숨값을 챙기려고 내 딸을 사지에 몰아넣어? 강 회장의 눈엔 핏발이 섰고 목소리는 노여움으로 파르르 떨렸답니다. 김 형사, 더 파헤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저놈이 내 딸을 어떻게 말려 죽여갔는지 낱낱이 알아내란 말이야.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저놈만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네. 내 손으로 직접 저놈을 지옥 문 앞까지 끌고 가서 비참하게 짓밟아 버릴 거야. 회장이 직접 발로 뛰어 찾아간 아이들의 보금자리는 차마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달동네 끝자락의 낡은 단칸방이었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그 좁은 방에서 아이들은 낡은 담요 한 장을 같이 덮고 앉아 있었죠. 언니 손 시려워. 동생 소민이가 손을 호호 불자 언니 소유는 자기 입김으로 동생의 언손을 녹여주며 몽당 연필을 쥐어주었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 이번에도 1등해서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그래야 아빠도 기운 차리고 우리 학교 계속 보내줄 거야. 글쎄, 아이들은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얼굴이 반쪽이 되었으면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낡은 교과서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지 뭐겠어요? 가스불조차 끊겨 차가운 수돗물에 라면 하나를 불려 나눠 먹으면서도 언니가 더 많이 먹어. 아니야. 내가 먹어야 키 크지라며 서로를 먼저 챙기는 그 모습이란. 지켜보던 강 회장은 문 밖에서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답니다. 저렇게 예쁘고 장한 내 새끼들이 그 추운 방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죠. 강 회장은 정체를 숨기고 아이들이 사는 달동네 편의점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죠. 낡은 교복을 입은 쌍둥이가 컵라면 하나를 사서 국물까지 나눠 마시는 가여운 모습을 본 겁니다. 강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서 메뉴판이 안 보이는데 같이 가서 밥 좀 골라줄래? 밥은 이 할아버지가 살게. 그렇게 기사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이는데 쌍둥이 중 언니인 소윤이가 고기를 상추에 싸더니 글쎄 상추 끝을 정확히 2번 접어 입에 넣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강 회장이 생전딸 지수에게 가르쳐 주었던 아주 독특한 버릇이었답니다. 너 방금 상추는 왜 그렇게 접었니?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이가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먹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강 회장은 숟가락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남겼는데 같이 좀 먹어줄래? 강 회장은 아이들의 밥 위에 고기를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유가 고기를 자기 입이 아닌 동생 소민이 입에 먼저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랬어요. 맛있는 거 생기면 우리 입에 먼저 넣어주고 엄마는 배부르다고 웃었거든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차마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회장은 며칠 동안 정체를 꽁꽁 숨긴 채 아이들의 곁을 맴돌았답니다. 할아버지가 심심해서 그러는데 같이 시장 구경 좀 가줄래? 아이들은 처음엔 낯선 할아버지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인자하게 웃어주는 그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죠. 그런데 글쎄 시장 길을 걷던 강 회장의 눈에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 들어왔지 뭐예요. 쌍둥이 중 동생인 소민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찍찍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이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홀랑 다 떨어져서 노란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상태였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거 테이프 새로 감으면 하나도 안 불편해요. 우리 진짜 잘 뛰어다녀요. 해맑게 웃으며 폴짝폴짝 뛰는 아이의 모습에 강 회장은 그만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말았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제 손녀에게 운동화 한 켤레 못 사줬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이죠. 강 회장은 그 길로 아이들을 끌고 시장에서 제일 가는 신발 가게로 향했습니다. 직접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작은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는데 글쎄 아이들의 발가락 곳곳에 동상 자국이 선명하더라고요. 강 회장은 아이들의 발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피눈물을 쏟아냈답니다. 김 형사의 추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결정적인 확신을 가져왔죠. 지수가 살던 달동네의 낡은 슈퍼마켓 아주머니로부터 박태준이 행패를 부릴까봐 꽁꽁 숨겨두었던 낡은 봉투를 받아낸 것입니다. 지수댁이 죽기 사흘 전에 꼭 좀 전해달라고 맡긴 거예요. 박태준 그 인간이 뺏어갈까봐 내가 몰래 숨겨뒀던 거예요. 김 형사가 가져온 그 편지를 받아든 강 회장은 손을 부르르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눈물 자국으로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지옥보다 더 처참한 진실이 담겨 있었답니다. 아빠, 저 너무 무서워요. 박태준은 제가 쌍둥이를 임신해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못 마실 때도 재벌집이랑 화해 안 할 거면 애는 왜 가졌냐며 발길질을 했어요. 제가 아파서 신음할 때도 그 사람은 도박장에서 밤새도록 노름을 했어요. 편지 뒷부분으로 갈수록 강 회장의 눈앞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이 저 몰래 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요. 이제 제가 죽기만을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고열로 숨이 안 쉬어지는데 저놈은 약 하나를 사주기는커녕 제가 도망칠까봐 문을 꽁꽁 잠그고 나가버렸어요. 문 밖에서 우리 소유와 소민이가 아빠, 엄마가 이상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아빠, 제발. 저랑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지수의 처절한 비명이 들리는 듯한 그 편지를 읽으며 강 회장은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내 금쪽 같은 딸이 죽어가는 순간까지 아비를 찾았는데 그 마지막 구조 신호를 박태준이라는 악마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태준아, 내 놈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내 딸이 겪은 지옥 100배 1000배로 돌려주마. 강 회장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서슬퍼런 복수의 화염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수가 마지막으로 살던 동네의 옛 이웃 전빵 할머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강 회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그 집 남편요? 아휴, 말도 마세요. 마누라가 죽던 날도 조의금 들어온 거 싹 챙겨서 도박장으로 바로 튀어간 놈입니다. 지 마누라가 아빠한테 전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내 귀한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비를 찾았는데 그 기회를 저 악마 같은 놈이 짓밟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배신자 최 비서를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강 회장이 조용히 99.9% 친자 확인이 적힌 원본 결과지를 내밀자 최 비서는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죠.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태준이 애들을 인신매매범한테 넘기려는데 제가 방해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 비서의 입을 통해 박태준이 사채빚 10억을 갚기 위해 거래 날짜까지 잡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강 회장은 낮게 의졸였습니다. 그래, 태준이가 제 발로 무덤을 파괴해줘야지. 강 회장은 거래 당일 박태준이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스스로 실토하게 할 거대한 함정을 설계했답니다. 거래를 딱 하루 앞둔 깊은 밤이었답니다. 쌍둥이 자매는 내일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챙기며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교과서를 소중히 가방에 넣고 있었죠. 그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박태준이 글쎄 아이들의 책가방을 구두발로 냅다 차버리더니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이제 다른 데로 갈 거니까 쓸데없는 책 다 버리고 짐이나 싸.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답니다. 싫어요, 아빠. 우리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공부 잘하면 학교 계속 다니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박태준은 공부해서 밥이 나오냐? 돈이 최고야. 라며 벽에 걸려있던 아이들의 유일한 자부심, 그 낡은 교복을 손으로 잡고 갈갈이 찢어버렸답니다. 아이들이 찢어진 교복 조각을 붙잡고 안 돼. 우리 교복 하며 오열하는데도 박태준은 침을 뱉으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그 밤 아이들은 찢어진 천 조각을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울어야 했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 회장은 박태준이 평생 장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했죠. 그는 머리에 때를 묻히고 냄새나는 낡은 손바지를 입은 채 딸의 묘지 근처 벤치에 노숙자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숲속에는 무장한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숨을 죽인 채 매복하고 있었고 강 회장의 가슴팍에는 박태준의 모든 말을 기록할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답니다. 박태준은 사채업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거칠게 끌고 나타났습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도 모르고 박태준은 야 이년들아 가서 돈이나 왕창 벌어와. 그게 너희 팔자야. 라며 악랄한 대사를 내뱉었죠. 아이들은 묘지로 오는 내내 아빠 제발이요. 우리 학교 가게 해주세요. 라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텼지만 돈에 눈이 먼 박태준에게는 자식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았죠. 박태준은 지옥의 문턱인 줄도 모르고 묘지 근처 벤치에 노숙자처럼 앉아있던 강 회장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답니다. 아이들은 며칠 전 자신들에게 새 신발을 사주었던 그 따뜻한 할아버지를 단박에 알아보고는 찢어진 교복을 내밀며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빠가 우리 학교도 못 가게 해요. 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남루한 옷자락을 여미며 박태준을 힐끔 올려다봤답니다. 박태준은 사채업자들에게 쌍둥이의 팔목을 넘기려던 참이었죠. 그때 강 회장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박태준의 양심을 건드리는 질문을 툭 던졌답니다. 여보게, 자네 천벌이 두렵지도 않은가? 돈 때문에 자식까지 파는 자네를 저기 누워있는 아내가 보고 있다면 정말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는 말이네. 그러자 박태준이 미친 사람처럼 껄껄 웃으며 노숙자강 회장의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지 뭐예요. 천벌, 영감님, 돈이 내 신이야. 내가 이 머리로 그 대단한 재벌 회장까지 속인 사람이라고. 지수, 그년 내가 약만 사줬으면 살았겠지. 근데 보험금이 훨씬 더 달콤하더라고. 그년 죽고 받은 돈으로 도박판에서 한 판 땡길 때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글쎄, 이 인간 말종이 제 친딸들을 걷어차며 소름 끼치는 말을 이어갔답니다. 그 영감탱이는지 손녀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평생 살겠지? 지수가 죽을 때 나보고 아빠 한 번만 부르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빌 때 내가 뭐라 그랬게? 내 아빠가 널 버렸는데 왜 찾아? 라며 휴대폰을 박살냈지. 하하. 강 회장은 품속에 숨겨둔 녹음기의 버튼을 지그시 눌러 껐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힘없던 노인의 눈빛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변하는 순간이었답니다. 내 이놈, 내가 바로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죽였다고 자랑하던 지수의 아비다. 강 회장이 낡은 모자를 벗으며 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자 박태준은 그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뒤로 자빠지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답니다. 동시에 딸의 묘역 사방에서 수십 대의 리무진 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어두운 공동묘지를 대낮처럼 밝혔답니다. 지금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강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숲속에서 무장한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태준과 사채업자들은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묘지 전체가 철통같이 포위된 뒤였죠. 강 회장은 사색이 되어 기어가는 박태준의 뒷덜미를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회장님, 장인어른,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님, 저도 이 집안 식구 아닙니까? 지수 죽고 제가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박태준이 비굴하게 발등을 붙잡으며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자 강 회장은 지팡이로 그 손을 쳐내며 박태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입 닥쳐라. 내 딸의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라. 내 놈이 좋아하던 돈? 이제 내 놈 명의로 된 건 이 세상에 숨쉬는 공기 빼고는 단 하나도 없을 거다. 너는 이제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평생 어둠 속에서 썩게 될 것이다. 이때 경찰들이 달려와 박태준에게 수갑을 채웠고 뒤이어 배신자 최 비서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 비서가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자 강 회장은 차갑게 일갈했죠. 너 역시 공범이다.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아라. 박태준은 경찰차에 처박히며 소유야. 소민아, 아빠 좀 살려줘. 라고 추하게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이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추태를 바라볼 뿐이었죠. 강 회장은 경찰차로 끌려가는 박태준의 뒤에 대고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내 놈이 내 딸을 방치해 죽게 한 그 시간만큼 너도 감옥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해주마. 아수라장이 된 묘역 한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강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우선 무릎을 낮추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답니다. 그러고는 시장에서 새 신발을 신겨주던 그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죠. 소유야, 소민아. 할아버지다. 며칠 전 시장에서 같이 밥 먹고 새 신발 샀던 그 할아버지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 명예도 다 찾아주고 너희 엄마 목까지 다해서 지켜줄게. 그제야 아이들이 회장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 맞죠? 우리 이제 안 팔려가도 돼요? 소유와 소민이가 목 놓아 울자 강 회장 역시 아이들을 꼭 껴안고 함께 통곡했답니다. 몇 달 뒤 강 회장의 저택에는 이제 슬픔 대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해졌답니다. 박태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그 후 강 회장은 딸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우고 아이들을 강씨로 입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교날 소유와 소민이는 엄마의 모교인 초등학교에 당당하게 새 교복을 입고 등교했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 문을 들어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아빠가 다 지키마.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맑게 갠 하늘 아래 세 사람의 행복한 뒷모습과 함께 이야기는 행복하게 막을 내렸답니다.